자, 오늘 우리 한국 증시는 역시 또 미국 증시 영향권에서 하락세도 동조화가 됐는데, 대체 오늘 시총이 큰 반도체주들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우리가 미국보다 하락폭은 훨씬 더 컸습니다. 이거는 그 반도체 장비 글로벌 원탑이죠. ASML. 여기가 이제 EUV라는 그 노광 장비 제조사인데, 특히 이제 AI용 첨단 반도체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데, 이거 만드는 ASML이 간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그 수주량이 기대를 하회하면서 이게 또 우리 K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로 연결됐고요. 그래서 오늘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대장주 겸 한국 증시 대장주들이 집중 매도세를 맞으면서 전체 분위기를 좀 어둡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공매도 시작하고 나서 원래 이제 타겟으로 각오를 했던 2차 전지랑 바이오에다가 최근에 반도체까지 틈만 나면 자꾸 눌러대는데, 결국 이것 때문이었나? 약간 안 좋은 감이 오긴 했어요. 아니 근데 어제 외국계 리포트에서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 목표가 77,000원 콜하자마자 ASML 실적 부진하게 나오고, 오늘 외국인들이 바로 삼성전자 지금 목표가 77,000원 근처도 못 갔는데 냅다 또 패버리니까, 이런 날은 떨줍 찬스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약간 손이 잘 안 나갔던 그런 분들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오늘 우리 한국 증시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급락 나오면서 참 여러 가지로 외국인들의 투심을 차갑게 만들어 버렸는데, 이거는 뭐 생색 정보통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미리 경고했던 그런 심상치 않은 일들이 점점 더 리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걸 보고도 월가에서 뭐 결국은 연준이 또 다 해결해 주겠지라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네일뉴스 시청자분들은 그나마 조금 덜 당황을 하셨을 것 같아서 그건 다행인데, 자, 드디어 이제 중국이 미국채를 공식적으로 대량 매도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CNBC 발로 보도하기를 CNBC 발 이게 아니에요. 트럼프 관세 갑질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중국 정부가 이제 관세율을 똑같이 이렇게 맞불 작전으로 올려버리는, 이거는 앞에서 하고 뒤로는 미국채를 대량 매도 때리면서 그 대신에 독일 국채 분트를 매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듣고 약간 아차 싶었던 게 뭐냐면은, 그 중국의 경우는 수출액이 워낙에 크고 또 부동산 버블에다가 또 뭐 그림자 금융이니 이런 악성 부채도 워낙 많고, 그만큼 금융시장에 어떤 허점이 많아서 안전자산인 미국채는 일정 수량 이상을 반드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중국의 어떤 국가 신용등급이나 위안화 가치가 방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미국채를 굳이 팔아가지고 뭐 떡을 사 먹으려는 게 아니라 중국이 이제 금을 사서 그만큼 보유량 늘리는 중에는 있다. 그래서 금값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채 대신에 독일 국채를 대체 안전자산으로 매수할지, 이거는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사실은 지난 그 유럽에서 피그스 국가들 재정위기, 그리고는 브렉시트 이럴 때는 오히려 달러보다 그 독일 국채가 더 안전자산 수요로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러시아가 그 가스관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독일 제조업 맛 가고, 그러다 이제 작년에 그 독일의 자존심이라고 부르는 폭스바겐 공장까지 문을 닫는 그 지경까지 되다 보니까, 저는 그 독일 국채인 분트는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안 해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중국이 이렇게 미국채 대신 독일 국채다 이렇게 이걸 곡간에 채웠다고 하니까 이것 또한 좀 서프라이즈죠. 하긴 뭐 달러 다음으로 또 외환 시장에서 안전자산을 꼽히는 엔화의 경우를 보면 여기도 모순이 많은데, 뭐 지난 그 잃어버린 20년에다가 중간에 그 후쿠시마 사고까지 터졌는데 여전히 뭐 안전자산의 수요는 꾸준하고요. 또 심지어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던 그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그때 진짜 이러다가 일본 열도 쪼개지든가 가라앉는 거 아니냐. 또 그 원전 사고도 후쿠시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대재앙 나는 거 아니냐. 막 그 일본 안팎으로 엄청 난리였었는데, 안전자산이라고 매수세가 몰리고 엔고 나오는 걸 보면서 진짜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엄청 그런 변동성도 큰 특성도 있지만, 한번 어떤 그 인식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라는 게 형성되면 결국은 그걸 또 관성을 무시를 못하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라는 게 웬만해서는 역류를 하거나 다른 데로 새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중국이 미국채를 뭐 항의의 뜻으로다가 현물을 팔든가 아니면 미국채 선물을 매도하든가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서 미국채 금리를 조금 올려놓을 수는 있지만, 그 중국의 금융시장 취약성 때문에 미국채 보유량을 갑자기 반토막 뭐 이렇게 줄일 수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나온 CNBC발 뉴스처럼 그게 도갈 줄은 정말 예상 못했습니다. 사과드릴게요. 고라니. 자, 그다음 이제 미국채 보유량을 국가별 순위로 보면 사실 이 중국은 2위고요. 1위가 이제 일본인데요. 지난 라이브 때 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금 완전 빡친 것 같다. 그래서 닌자를 보내가지고 미국 달러랑 미국채를 살벌하게 칼질하면서 트럼프에게 정면 도전을 걸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바로 그 일본의
중앙은행 BOJ의 우에다 카즈오 총재가 또 나서가지고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누굴 지원 사격했냐고요? 당연히 이시바 총리죠. 트럼프가 아니라. 그래서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이 BOJ 총재는요, 그 전에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도 그랬죠. 웬만하면은 그 금리 결정 회의나 이런 정기적으로 잡혀 있는 일정 아니면 그렇게 뭐 인터뷰, 신문하고의 뭐 특집 인터뷰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에다 총재의 경우는 뭐 자타공인 아베노믹스 출구 전략을 수행하러 BOJ 총재 자리에 앉은 인물인데 역시 이제 대외 활동은 그동안 자제를 해왔죠. 근데 이번에 산케이 신문하고 인터뷰를 특집으로 이제 가지면서 여기서 한 말이 트럼프의 관세가 지금 좋지 못한 시나리오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누가 봐도 일본어 치고는 워딩이 좀 센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이번 인터뷰는 딱 그 트럼프를 깔려고 뭐 잡은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일본 쌀값 폭등 관련해서 하도 뭐 이제 음모론도 많고 또 이것 때문에 물가도 지금 다 올라가지고 민심이 좀 안 좋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앙은행의 장으로서 물가 관리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게 이제 주 목적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일본 쌀값이 폭등한 거에 대해서 이 우에다 카즈오 총재는 날씨, 기후 이런 영향도 있었다고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지금 현지 여론이 안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는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일본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경우 우리 BOJ가 나서서 정책적인 조치를 취할 거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트럼프 관세 갑질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딱 이제 두 가지로 단호박 발언했는데, 하나는 일본 수출이 늘지 못하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으로부터 물가 상승 압력을 받아서 내수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참 그 와중에 얘네 산케이 신문이 일면 톱으로 우리 한국 대선에 대해서 지금 막 걱정하고 있는데 특히 여당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계 인사들은 그야말로 난립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래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길 수 있겠냐 이런 우려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놈의 1차 탄핵안에다가 북중러 적대시 그리고 일본 중심 외교 이런 걸 왜 갖다 쳐넣어가지고 괜히 불필요하게 이런 견제를 받냐 이거예요. 진짜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이러니까 미국 놈들이 어라? 지금 한미일 동맹을 니네가 조수로 보냐? 지금까지 6.25 전쟁 이후로 누가 니네들 지켜줬는데 이제 와서 배은망덕한 소리를 해? 그래서 어제 그 미국 정부가 민간 국가 리스트에 북중러랑 같이 우리도 때려 넣은 거 아니냐고요. 고라니. 자, 하여튼 근데 여기 일본도 지금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트럼프 관세 갑질 때문에 경기가 망가질 우려가 있는데, 그렇다고 중앙은행이 또 섣불리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을 이게 또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관망 말고는 뭐 따로 액션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바로 이제 최근 외환시장에서 어차피 이대로 가면은 미국, 일본 둘 다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럼 어느 통화를 숏치는 게 더 돈벌이가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엔화보다는 달러화의 그런 하이에나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죠. 왜? 앞에 말씀드린 중국처럼 일본도 미국채를 지금 상황에서 굳이 뭐 줄이면 줄였지 늘릴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채 수량을 계속 줄여나갈 경우 당연히 그 미국채 판돈이 달러로 나오니까 달러 공급은 늘어나고, 그걸 다시 일본 엔화로 바꿔서 일본 정부가 통장에다가 꽂으려면은 엔화 수요가 또 증가하니까 이게 바로 외환시장에서 딱 그 포지션이죠. 달러 숏 엔화 롱 이거죠 뭐. 그 와중에 이제 트럼프는 그 백악관에서 해군 미식 축구팀 불러가지고 이제 행사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뭐 이제 얘기하다가 중간에 그 부통령 벤스를 찾았어요. 왜냐면 그 벤스가 변호사 되기 전에 해군에서 마침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후배들 왔다고. 그래서 트럼프가 벤스 어디 갔냐 찾았는데 뭐 그 자리에 없었나 보죠. 그랬더니 트럼프가 벤스가 지금 call from China, 즉 중국에서 온 전화 받으러 간 거네. 이렇게 이제 드립을 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해군 그 행사 참석자들이 이제 빵 터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거 외교적 결례 아니냐, 약간 뒷담화처럼 들리는 건 나뿐이냐, 거기다가 해군 현역 장병들 앞에서 중국을 모욕하는 듯한 발언은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들이 이제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 딱 듣자마자 약간 데자뷰처럼 떠오르는 게 그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이제 국무회의에 어느 날 이제 지각을 했는데 막 이제 헐레벌떡 들어오면서 한 말이 아유 재벌들 좀 혼내주고 오느라고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당시에 또 엄청 시끄러웠죠. 네가 뭔데 재벌을 혼내냐, 선민의식 개쩐다, 문민정부라면서 국무위원으로서 그게 할 소리냐 등등 해가지고. 자, 어쨌든 이제 트럼프가 아무리 이제 농담으로 한 말이었다고 해도 현재 본인의 심경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무의식 중에 나왔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시진핑보다 트럼프가 더 속이 타는구나. 어차피 뭐 시진핑은 이제 임기가 없지만 트럼프는 임기 4년짜리 대통령으로서 이제 재임도 불가능하니까 여기서 이제 단임으로 끝날 거야. 그래서 당연히 임기 없는 사람이 임기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 임기가 없는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월가의 큰형님으로 불리는 JP모간의 제이미 다이먼조차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고 나서가지고
트럼프가 미국의 신뢰도를 하락시켰다 이렇게 또 깠습니다. 뭐 그게 바로 달러 가치 하락, 또 미 국채 수요 부진에 따른 금리 상승 이런 게 지금 증거로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참 이 트럼프가 지금 마음이 급한 거는 뭐 단순히 임기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 임기는 그래요. 본인 입으로 지난번에 내가 이번에 재임이라서 다음 대선에 못 나온다는 주장에 대해서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약간 나 우습게 보지 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트럼프가 한 번 하고 중간에 바이든이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재임을 한 거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두 번까지만 가능하다는 그 수정헌법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3선 도전 가능하다 뭐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독재자 되려고 그러냐 막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트럼프가 야 그럼 루즈벨트는 대통령을 4번씩이나 해먹었는데 그럼 루즈벨트도 독재자냐? 이렇게 이제 맞불 작전으로 나왔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진짜 3선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바로 내년에 있을 그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사실 지난 그 트럼프 1기 정권 때 그 당시 트럼프가 그 중간 선거 때 아예 그냥 대놓고 나 연임하는 거 보고 싶으면 공화당 찍어라 이렇게 이제 중간 선거 유세에 나섰었는데, 그때 이제 결과는 공화당이 예상보다 의석수가 줄어가지고 상원은 이제 민주당에 뺏기고 하원만 겨우 과반을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는 이미 그때 트럼프가 재선하기 힘든 거 아니냐, 다음번 대선에서 상대가 바이든이든 누구든 하여간 중간 선거 결과를 보면 이거 약간 불길하다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징크스든 아니든 뭐 정치적인 뭐 의미를 갖든가 하여간 트럼프가 내년 그 중간 선거에 엄청 공을 들일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또 수정 헌법을 사실 정론대로 해석하면은 트럼프는 뭐 중간에 징검다리로 건너뛰긴 했어도 어쨌든 이번이 재임이라 결국 마지막인데, 내년 중간 선거에서 그럼 패배할 경우 당연히 레임덕으로 직행하면서 우리 정치권으로 치면 작년 그런 상황처럼 뭐 야당 민주당이 사사건건 전부 반대하고 완전히 트럼프를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해버릴 텐데, 문제는 지금 워싱턴에서 걱정하는 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인간이 아니다. 반드시 국가 비상사태 선포든 계엄이든 하여간 극단적 시나리오를 들고 나올 거라는 이런 우려예요. 아니 이래도 이게 한미 평행이론이 아닙니까? 작년 12월에 그 비상계엄 터지자마자 제가 평행 이론 소리 잘못했다가 이메일에 온갖 욕설에 협박 막 받은 거 생각하면 아직도 지금 눈물이 나는데, 하여간 미국 내년 중간 선거를 벌써부터 왜 걱정하냐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워싱턴에서는 안 그래도 좀 벌써부터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 지금 트럼프 하는 짓이 하도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면은 트럼프를 좀 보낼 수 있나 이런 여론도 지금 힘을 결국은 받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뭔가 심상치 않은 이것도 전조 증상이라고 지금 워싱턴에서 막 설왕설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공화당에서 트럼프랑 지난 대선 경선에서 경쟁도 했었고 그러다 이제 중간에 트럼프랑 친구 먹은 크리스 써누는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는 내년 중간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저와 가족들을 위해서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워싱턴에서는 이거 좀 뭔가 잘못될 거를 직감하고 도망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트럼프랑 지금 선 그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면 지금 트럼프 정권인데 그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그 크리스 써누누가, 이 사람도 이제 뉴햄프셔에서만 4선을 한 사람인데 왜 갑자기 상원의원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거냐. 오히려 트럼프 측근이라는 어드밴티지는커녕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버릴까봐 이렇게 가족들 핑계까지 대면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트럼프 최측근이 트럼프를 선전했다 이런 식의 해석이 지금 막 쏟아지는 중이죠.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사실 뭐 우리 한국 정치는 아예 공식적으로 닉네임이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불릴 정도로 뭐 예민하기가, 특히 뭐 악재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엄청나죠. 그야말로 전 세계의 모든 시름과 걱정과 악재를 전부 반영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제 그런 정도인데, 거기다 이제 미국하고 우리 금융시장 관계는 뭐 이거는 우방이라기보다 그야말로 이건 진짜 너무 종속되어 있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 감기 걸린다고 그런 말도 있고, 하여간 호들갑도 그런 호들갑이었고, 설레발도 우리가 거의 헐리우드 액션급으로 더 심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는 그 미국의 달러 약세랑 국채 수요 부진에 따른 금리 급등, 이게 결국은 우리 한국 증시 외국인 매도세, 그게 뭐 공매도든 뭐 실매도든 뭐 순매도든 하여간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뭐 달러가 강세라서 환율이 올라도
우리한테는 또 불리하다고 해석을 하고, 그 대신에 지금처럼 달러가 너무 약한데 환율이 생각보다 또 많이 안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 달러보다 원화는 더 약하다, 이런 식으로 또 부정적인 해석이 붙는데, 하여튼 뭐 또 이제 외환시장 얘기하면 어려운 소리 한다고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경제학에서요, 달러 스마일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뭐 이론이라고 하니까 좀 뭐 거창한데, 하여튼 뭐 영어로 달러 스마일 시어리 이렇게 부르니까 이제 뭐 이게 우리말로 달러 가치가 스마일, 웃는 모양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달러는 경기가 좋아도 오르고 경기가 침체라도 오르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도대체 뭐냐, 달러가 떨어지는데 그럼 중간에 걸쳐 있는 상황이냐, 이게 지금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도 좀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빼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경기가 호황이냐? 아니죠. 경기 호황인데 유럽 중앙은행이 왜 금리 인하의 양적 완화까지 지금 현재 진행형이겠냐고. 그럼 지금이 경기 침체냐? 이거는 또 이제 트럼프가 인정을 하질 않겠죠. 하여튼 그래서 최근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그 미 국채에 자산 피난처 성격의 돈이 몰려가면은 금리가 당연히 떨어졌어야 맞는데 오히려 금리가 올랐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달러 스마일, 이게 지금 달러 썩소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지난주 미국 증시 그 3거래일 동안 진짜 살벌하게 빠졌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연속으로 빠질 때 당연히 트럼프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한 거면, 그럼 당연히 달러가 이제 스마일, 그래서 입꼬리가 올라갔어야 맞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금 뭔가 이거 심상치 않은 거다, 안전자산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미제라는 라벨이 붙은, 그러니까 미국하고 연관되어 있는 안전자산은 또 피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 엔화랑 또 중국 정부가 미국채 대체 안전자산으로 선택한 독일 국채 분트, 이런 데가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중이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원화예요. 뭐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니까 원화 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수출 실적, 그러니까 환차액이 커진다고는 하죠. 왜냐하면 해외에서 번 돈을 한국에 들여와서 원화로 바꾸는데 원화 가치가 낮으면 그만큼 액수가 불어나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자꾸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때문에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예, 저는 솔직히 제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가지고 괜히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폼나게 설명하려고 그래서 어렵게 하는 거다. 진짜 잘 알고 좋은 설명과 방송은 무조건 쉬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 약점에서 지적을 당하니까 너무 제가 찔려가지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는 수출 중심의 국가 경제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원화 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뭐 이렇게 또 알고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원화에 대해서 외환시장에서 이제 플레이어들이 규정하기를 달러와랑 가장 반대 포지션에 있는 정반대의 화폐가 바로 원화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최근에 달러가 이렇게 약세고 그 달러 인덱스가 1년 반 만에 거의 최저치까지 떨어졌죠. 그 달러 인덱스라는 게요, 그 6개국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이제 표시하는 건데, 당연히 그 6개국 통화에 우리 원화는 안 들어가고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그리고 스웨덴 코로나, 이제 이렇게, 크로나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 원화는 그 달러랑 정반대편에 있다고 하니까 원화가 이제 강세로 가야 맞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원 달러 말고 다른 원엔, 원 위안 이런 거 보면 우리도 달러 못지않게 지금 엄청 약세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봐도 그렇고, 또 당장 제가 잘 다니는 골목 상권도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 게, 작년에 그 계엄 그때 이후로 완전히 배렸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국은행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준도 지금 금리 인하 참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 나섰다가 한미 금리 차로 또 공격당할까봐, 그래서 뭐 속된 말로 원화 가치 똥유지 될까봐 지금 금리 인하나 경기 부양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을 원래 이제 10조 편성했다가 바로 이제 어제 12조로 늘렸는데, 저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봐요. 그 12조 정말 간의 기별도 안 간다는 그런 말처럼 분명히 다 흔적도 없이 녹아버릴 거라고 봐요. 그럼 뭐 어쩌란 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나서서 빨리 국론 분열, 국민 정서 안정 이런 거를 위해서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대선이 2달 앞이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 인간들이 누구 하나 지금 한국 증시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진심으로 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이미 전 국민이 화가 날 대로 나서 반으로 갈라져 있는데,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된들 그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웃으면서 뭐 화해를 하겠습니까? 계속 또 화가 난 채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작년 12월 초 하필 그 송년회 시즌 앞두고 계엄을 해가지고 연말 특수 망쳤다고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 여차하면 하여튼 요즘은 이꼴 저꼴 보기 싫다고 그냥 해외로 뜨자, 이런 정서만 더 강화되고 있어요. 오늘 뭐 증시도 많이 깨졌는데 저까지 괜히 부정적인 소리해서 좀 죄송해요, 이거는. 자, 오늘은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먼저 아시아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이제 맥쿼리가 일단 우리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서 뭐 일본의 도요타까지 1분기에는 그 트럼프 관세 인상 전 구매를 서두른 그런 판매 호조가 나왔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인데 트럼프 관세로 아시아 완성차 한 대당 평균 4,000달러 혹은 약 9% 정도의 가격 인상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야 되고, 그럼 차라리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을 수 있다고 보네요. 그래서 이제 맥쿼리 아시아 자동차 섹터의 탑픽은 현대차랑 도요타, 이렇게 투탑이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GKL에 대해서 UBS가 분석하는데, 사실 요새 뭐 강원랜드도 그렇고 약간 카지노 업체들 좀 실적이 안 좋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카지노도 락다운 걸려가지고 온라인 카지노가 완전히 그때 붐업이 돼가지고 그 유행이 아직도 사라지질 않고 있는데, 하여튼 GKL에 대해서 UBS가 현재 눈높이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에다 목표가 15,300원 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한한령 해제 그 기대감에 잠시 좀 꿈틀했던 LG 생활건강, 여기에 대해서는 HSBC가 뷰티 부문에서 면세점 매출은 뭐 중국에서의 손실이 다소 감소한 정도로만 보고, 그 다음에 홈케어, 데일리 뷰티, 리프레시먼트 부문의 경우는 최근 데이터가 부진해서 올해 매출 성장폭은 제한적일 걸로 본다. 그래서 HSBC가 올해 LG 생활건강 매출 증가 전망치 2%, 영업이익은 3% 이렇게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고, 대신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꿀 거다. 그게 바로 중국 사업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확신, 혹은 중국 외 국가들의 기여도 증가, 이거 아니면 면세점 매출의 안정화, 요 두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다시 우리는 긍정적으로 뷰를 바꾸겠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투자 의견 중립에다가 목표가는 기존 37만 원을 이번에 35만 원으로 또 깎았습니다. 참, 이 LG 생활건강 그 코로나 동학개미 운동 당시에 178만 원 그 부근에서 물리신 분들 설마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좀 안 계시기만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JP모간이 또 모처럼 롱숏 아이디어, 그러니까 매수와 공매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 주식 대형주들을 이제 갈라치기 했는데, 일단 롱, 그러니까 이제 매수해도 좋은 섹터로는 자동차, 은행, 방산, 생보, 전력, 조선, 그 다음에 반도체, 반면에 숏은 2차 전지, 손보, 정유, 철강, 유틸리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이 중요한데 여기는 어떻게 다뤘냐? 먼저 롱은 이제 선호도 순서대로 클래시스, HD 현대일렉트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현대로템, KB금융, 기아, 크래프톤, 금호석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막타. 그 다음에 이제 숏 리스트, 이거는 이제 공매도 지령으로 봐도 무방한데, 역시 일바로 셀트리온이 또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DGB금융, 하이브, LG전자, LG이노텍, S오일, SKC 이렇게 싸잡아서 후려쳤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드리고, 지금까지 제 내일 뉴스를 뭐 단톡방이나 아니면 주변에 가까운 지인, 친지, 가족분들한테 공유했다가 욕먹었다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진작 안 알려줬냐고 그런 원망은 좀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이번 주도 후반으로 넘어가서 벌써 목요일인데, 내일 가장 중요한 일정은 바로 한국은행 금통위. 근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도 역시 뭐 금리 동결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유럽중앙은행 ECB도 마침 금리 결정인데, 여기는 지난 3월까지 5번 연속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글쎄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트럼프발 관세를 또 이유로 들어서 이번에도 금리를 또 내리면 6번 연속인데, 그럼 이제 연준도 약간 금리 인하 쪽으로 편하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 내일 미국 실적 발표가 TSMC, 유나이티드 헬스, 그리고 아멕스 카드 이렇게 1분기 실적 나오고, 또 마침 내일 미국 증시가 옵션 만기일이네요. 그리고 내일 미국 증시 이제 목요일장 마감 후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이거는 국내 엔터 관련주들이 또 여기 반응을 할 것으로. 자, 오늘 갑자기 또 봄과 여름 사이의 날씨로 또 복귀를 했는데, 참 날씨도 지금 투심도 하여튼 트럼프의 혓바닥도 지금 막 널뛰기가 지금 장난 아니어서 멀미가 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쨌든 널뛰기든 뭐 디스코 팡팡이든 하여튼 무조건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 아주 무서운 뉴스다.